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참석해서 개헌을 주장했는데요.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개헌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개헌 얘기는 잠시 뒤에 좀 하기로 하고요. 지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법원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수뇌부는 즉시 항고를 포기해라. 그러니까 대통령을 바로 석방해라라고 지휘를 했는데 이 수사팀에서는 항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서 이제 지휘부 의견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이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사 결정을 내린 것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검찰이 구속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기소를 했다. 예. 두 번째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속 기소를 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즉 검찰과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빚어진 일인데요. 예. 우선 그 두 번째,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 즉 이 내란죄는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검찰과 경찰이 이걸 수사할 수 없는 것을 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마치 치과 의사가 심장 수술을 한 꼴이다. 예.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수처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검찰 수뇌부가 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다 하고 하는데 아마 실무팀에서 수사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검찰로서는 사실 그 수사 사항을 계속적으로 관철하는 것이 목표인 기관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렇게 법원이 내는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예. 이건 항고가 포기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까지 갈 때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졸속으로 설립된 공수처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수처를 해체해야 된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구속을 취소하고, 그러니까 네. 수사가 잘못됐으니까 이 구속을 취소하고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는 것이 옳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마 다음 주쯤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예측하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 사실상 이 지금 법원에서 결정한 구속 취소 문제, 즉 예.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부분,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금 헌재에서는 실질적으로 내란죄를 나중에 빼긴 했지만은 그러나 적지 않은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지는 뭐 제가 예단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저희가 어렵게 또 인천시장님을 모셨으니까요. 지역 예. 현안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저출산 정책 중 하나인 천원주택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네. 오늘 저희도 이제 예, 저희도 말씀을 열어드렸었는데 이게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반응이 뜨거웠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나요? 네, 어제 그제 이틀 동안을 접수를 받아 보니까 예. 뭐 1,000명이 넘는 접수자가 이제 쇄도를 했는데요. 예. 예. 그만큼 이 천원주택에 대한 관심, 인기가 크다는 얘기죠. 예.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천원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1,000원, 즉 월 3만 원으로 예. 7년 차이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얼마나 저렴합니까? 월 3만 원. 인간 주택을 임대거나 전세해서 살려면 월 평균 인천의 경우 76만 원인데 예. 3만 원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뭐 선풍적인 인기를 예. 얻고 있고 지금 접수가 지금 14일까지 접수를 받는데 쇄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예. 바로 인천에서는 대한민국의 가장 지금 심각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 예. 2년 전부터 예. 이 천원주택 즉 아이 플러스 집드림 예. 그 전에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차비드림에 하고 이 정책들이 정말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서 지난해 인천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예. 1년 전 대비해서 무려 11.6%가 늘어났습니다. 오, 대한민국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예. 것은 바로 이런 출생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제가 정책을 얘기하면서 중앙정부가 바로 이 지방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이런 정책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화로 발전시켜야 된다. 예, 예. 그러기 위해서라도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권형 개헌이라는 게 뭔가요? 즉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중앙정부 또 국회까지 포함해서 예. 너무 과도한 권력,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 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적정하게 지방에 분산될 때 바로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서 생기는 각종 사회적 국가적 문제를 막을 수가 있고 진정으로 주민들이 예. 민주주의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바로 체감도 높은 그런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국가 성장 발전도 이렇게 나간다. 이것이 이제 지방 전체의 본 뜻이고요. 예. 결국은 국가 발전을 위하고 국민 행복을 위해서 지방자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어제 저는 있었던 얘기하는 겁니다. 대토론회에서 바로 이런 이제 네네. 개헌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뭘 고쳐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다른 많은 분들이 개헌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안을 전부 만든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 헌법 전문부터 부칙안까지 개정안을 다 만들었는데 예. 뭐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예. 어렵겠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그 국가의 권력을 좀 더 분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예.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측면, 즉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자치 입법권, 재정권, 조직 인사권 이런 부분을 갖도록 하고 또 하나는 국가 권력을 합리적으로 분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적정하게 조정이 돼야 되고 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 권력도 지금 너무 과도해가지고 예. 오늘의 정치에 이런 혼란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즉 의회 독재다, 의회 폭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정도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갖고 있는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 예. 양원제와 또 중대선거구제 네. 그리고 이 전환 이런 부분을 제가 제시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권력을 분산시키자. 이제 이게 좀 골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번 그렇습니다. 개헌 내용의 예. 핵심은. 개헌 내용 가운데 이제 헌법 84조 이 굉장히 요즘에 네네. 많이들 이제 얘기가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이제 내란 외환죄 외에는 이제 네네. 형사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혹여나 이제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와서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 재판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갑자기 재판이 멈추고 이게 안 되는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혹시 이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혹시 개헌에 넣으신 내용인지? 김용호 에코께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예.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헌법 84조가 예.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재임 중 형사 소출을 받지 않는데 그 형사를 소출을 받지 않는 즉 뭐 기소되거나 재판받지 않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즉 재임 중에 발생한 것이냐, 거기에 하나느냐, 아니면 재임 이전에 발생한 기소된 일이나 재판받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면하느냐, 예. 특권을 받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법의 흠결을 치유해서 정상적으로 즉 법적 안정성을 기해 놓는 것이 예. 좋은 거 아니냐 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예. 이제 민주당 소속 시도의사들이 좀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기소되고 재판받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돼도 이것이 중지되냐 안 되냐 이거는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큰 사회적 논란이 이것을 될 수 명쾌하게 해놓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이것은 앞으로 뭐 국회에서나 정치권에서 논의를 해나가면 될 일이다. 네. 지금 조금 아까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거 아닙니까? 예. 공수처가 과연 지금 사실 직권남용죄를 수사한 거거든요. 그 처음 직권남용죄인데 여기에 내란죄도 포함하냐 이 문제는 사실상 법적으로 명시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혼란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헌법에 명시적으로
대통령은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하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 하면 명확하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입니다. 예. 요즘 정치권에서 나오는 개헌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차기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해서 일단 차기는 임기를 3년으로 두고 그 다음부터는 4년 중임제로 가자 이런 얘기들이 항상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님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지? 저희가 개정안을 낸 것도 예. 바로 이제 그 부칙 조항에 넣은 건데 뭐냐면 이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 선출되는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예. 2028년 5월 말까지로 한다 이렇게 한 부분은 뭐냐면 총선과 동시선거로 하도록 함으로써 전국의 안정을 기하는 거죠. 예. 지금 대통령 선거하고 총선 주기가 다름으로 인해 갖고 극심한 여소야대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예. 이것이 국정 불안정을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하고 본문에는 4년 중임제로 하되 최초의 대통령은 바로 총선 예. 때까지로 임기를 제한해서 3년, 할 수 3년. 있도록. 그거는 이제 개헌이 언제 될지는 알 수가 모르지만, 없죠. 뭐 예. 대통령이 이번에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지만은 예. 이것은 인용이 되든 기각되든 관계없이요. 예. 어떤 분들은 좀 오해가 있어요. 뭐 이게 대통령 인용을 전제한 그게 아니고 예.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관계없이 지금 개헌을 해야 예. 되겠다는 거는 모든 정치권과 또 헌법학회를 비롯한 학자들과 국민들도 6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예. 있거든요. 대통령도 개헌 윤석열 얘기를 한 대통령께서도 거잖아요. 예.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개헌 예. 의사를 밝히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탄핵하고 관계없이 안정적인 향후의 국정 운영으로 해서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임기를 그렇게 규정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야를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이 다수가 이 개헌안에 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딱 한 분 있으시죠? 네, 딱한 야권에서 이재명 대표는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재명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대표는 뭐 개헌 자체에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지금은 아니다 하면서 지금 개헌을 하면은 빨간 넥타이만 좋아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건 틀린 말이거든요. 지금 헌정회장, 정대철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해서 그야말로 총리, 국회의장, 당대표를 지낸 모든 분들이 다 개헌을 해야 되고 지금이 적기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빨간 넥타이만 좋아한다는 것은 틀린 틀린 얘기입니다. 말이다. 예. 그것은 바로 정말 개헌을 주장하는 예. 많은 민주당의 원로 정치인들 또 전문가들 국민에게 상당히 좀 안 맞는 얘기를 한 것이다. 이건 분명한 예. 사실입니다. 국회 양원제 문제도 있고 중대선거구제 문제도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하나같이 다 큰 이슈여가지고 원포인트 개헌도 사실 힘든 상황인데 이게 다 같이 개헌안에 넣으셨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다 같이? 저는 이 문제를 그러니까 빨리 이재명 대표가 개헌 논의에 참여만 하면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대체적으로 중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이런 부분은 지금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정서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의 국회의 과도한 권력을 막기 위해서 양원제나 중대선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예.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17개 시도지사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바로 개헌 논의에 동참하게 되면은 한 달여만 해도 개헌은 가능하다는 것이 정대철 회장이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차기 대통령실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되면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이러려면 또 개헌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가 이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수도에 관한 부분은 지금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게 예. 우리 법의 그 하나의 흠결인데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행정수도 이전을 하려고 했을 때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서울은 관습법상의 수도이기 때문에 수도 이전을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수도 이전을 하려면 헌법을 개정하거나 예. 아니면 헌법에 수도와 관한 법률을 명식으로 정하거나. 근거 조항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 이번에 개정안을 낸 데는 수도와 관한 규정을
법률로 예. 명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면은 향후에 헌법 개정을 안 하고도 수도 이전을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을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이 필요하죠. 헌법에 명시적 조항을 둬야 되니까. 예. 이재명 대표는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건지 제가 개헌 논의에 모르겠어요. 참여할 명분이 하나 더 생겼네요. 예. 행정부처 조직 문제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뭐 각 부처가 다 열심히들 하지만 뭔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느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중앙부처에 근무했고 예, 예. 또 중앙부처 두 부처의 장관을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가 얼만큼 역할을 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죠. 과거에 그 중심적인 부처가 지금 행정안전부, 내무부가 이제 한참 국가발전 중심적 역할을 할 때 또 지금 기획재정부, 옛날 경제개혁원이 중심이 돼서 오늘의 경제성장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개발 만능 시대고 그때의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국가 발전을 이룩하기가 어렵다. 이제는 거의 해체 수준으로 예. 미래 전략을 논하는 그런 부처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제가 진단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또 교육부도요. 교육부도 지금 우수한 인재 양성으로 해서 역할을 하는 건 틀림없지만은 이제 시대 정신이 정말 창의적인 미래이형 인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데 전략적인 그런 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수능 시험 관리하는 그 정부 부처의 기능 이거는 아니다. 예. 특히 수능 수험생의 1등부터 50만 등까지 서열화하는 문화 구조 이것은 지금은 이제 시대에 안 맞는다. 맞지 않는다. 그런 예. 의미에서 교육부도 해체 수준으로 혁신적으로 개편해야 된다. 이것이 저희 예, 얘기입니다. 예. G3 글로벌 3강 국가로 나가는 그런 비전도 좀 내놓으셨어요. 좀 구체화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포브스지 그다음에 먼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지에서 세계에서 6번째로 강한 나라로 선정됐습니다. 2년 연속. 예. 정말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또 우울한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뭐 자살률을 비롯해서 빈곤율이라든가 맞아요. 예, 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분권형 개헌과 같이 정치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G3 국가로 가는데 저는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이제 뭐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대권 잠룡들의 속내가 꽤 복잡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님 역시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또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어렵고 좀 복잡한 시국에 정치인이 가져야 될 덕목이나 자질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오랜 동안 공직 생활하고 또 정치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세상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사람과 제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제도가 지금 말씀드린 개헌의 문제라든가 법률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 또한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국가를 지도하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능력이 있지 않고 어설픈 그 어떤 느낌만 갖고선 국정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지금도 계속 뭐 많은 논란이 일고 있지만은 네. 그 도덕성의 문제라든가 자질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도 국민 분열과 이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이 통합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선거가 되면 어느 정치인이든지 앞으로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예. 이렇게 하겠다고는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실상 말로는 무슨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살아온 과정과 그리고 어떠한 성과를 내왔는가 네. 그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좋은 정치 지도자가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유정복 인천시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구속기간이 도과됐다. 여전히 이 입장이신가요? 네, 뭐 구속 취소 청구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신문 충실히 임할 것이고 법문상으로나 법리적으로 봐도 너무나 명백합니다.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지금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 기각 사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로 삼아서 기각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직권 남용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고요. 구속영장의 발부를 통해서 사법부의 권위 있는 판단을 다 받은 바 있습니다. 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특수본의 반발로 결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 지휘부는 네. 석방을 해라. 네. 즉시 항고를 하지 말아라라고 지휘를 했는데 네. 이 수사팀에서는 안 된다. 항고를 하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검찰에서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다수의 언론에서 취재 결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어떤 지휘부에서는 직시 석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수사를 해왔던 박세현 검사를 중심으로 한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석방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어제부터 한 언론에서는 이미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해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수사팀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상황이 오래 갈 것으로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검사의 석방 지휘서가 그러니까 서류가 서울구치소로 전달이 돼야 대통령이 석방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검찰 수뇌부,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석방 지휘를 했지만 이 수사팀에서 석방 지휘서를 사인을 안 하면 못 가는 겁니까? 아니면 검찰총장이 대신 사인해서 보낼 수 있는 겁니까? 보통은 실무에서는 주임 검사가 석방 지휘를 팩스의 형태로 구치소에 내려보내면 그것을 인지하고 바로 석방 절차에 돌입하게 팩스를 되는 통해서 것이거든요. 주임 검사가 보낸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주임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이 내지는 그 윗선이 사인을 하거나 결재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조차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어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실무의 어떤 관행과 어긋나고 이 부분이 그렇다면 정말 그 수사에서 구속과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의 입장과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셈으로도 읽힐 수가 있어서 그 선택을 사실상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어떻게든 이 키를 잡고 했던 주인 검사가 석방 지휘서를 구치소로 보내는 절차를 밟아야 될 텐데 아마 수사팀 일선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날로 계산해야 되냐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냐 하는 부분은 지금 첫 케이스가 윤석열 대통령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또 법문에도 날부터 날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는데 여기서 그냥 철회하면 검찰로서는 본인들의 잘못을 사실상 시인하고 상당히 좋지 않은 수사의 어떤 이 선례를 남기는 셈이 될 수도 있어서 다투지도 않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실무에 있는 검사들 사이에서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좀 여쭤보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수사팀, 그러니까 주임 검사가 이렇게 서류를 사인을 해서 서울구치소로 보내지 않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가 지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담당 검사가 보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 지금의 이 이 정체 국면이라고 합니까? 이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오지 못하는 이 국면이 일주일 동안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하니까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즉시항고의 기간이 일단은 법상으로는 일주일로 7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당장 석방을 해야 된다.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구속 집행정지 사건에 있어서 비슷한 경우로 위헌으로서 결정이 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2015년에는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조항을 삭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속 취소와 구속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집행정지는 단순히 그 며칠간 정지를 시켜놓는 것이지만 구속 취소는 다시 구속을 시킬 수가 없어요. 불가역적인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팀에서 더욱 좀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두 가지 사건이 다 이제 구속 여부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구속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도 그때 위헌 선언이 나오면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라는 결정이 있었거든요. 예. 어떠한 피고인에 대해서 인신을 구속하거나 그리고 그 구속을 연장한다거나 유지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법관의 결정에 대해서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장주의인데 지금처럼 즉시항고를 하면서 일주일 정도를 더 피고인의 신변을 구속하게 되면은 예. 법원에서는 바로 석방하라고 결정했지만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검찰이 임의적으로 이 구속기간을 늘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영장주의 위반이다라는 것을 이미 구속 그 집행정지 사건에서 결정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사건에서도 분명히 따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심우정 예. 검찰총장 쪽에서는 이것이 위헌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즉시 항고를 했을 때 그 예. 이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하자면 그 이번에 신문기일을 열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 첫 번째 기일에서 그때 그 구속 취소 신문도 같이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출석을 했었던 것인데 예. 그때 그냥 신문을 가서 종결한 게 아니라 열흘 정도의 기간을 주고 변호인과 검찰에게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은 이 결정문에 나온 것은 서로 의견서를 주고받은 내용으로서 결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항고를 한다고 해도 판사가 바뀌는 거 이외에는 서로 간에 더 낼 자료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부분도 지금 고려 대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보입니다. 여튼 지금 일선 수사팀이 수사 검찰 지휘부의 일종의 항명을 하고 있다. 근데 이 항명 사태는 언제 끝날 것인가? 이거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인신의 구속 문제는요 상당히 엄격하게 보는 게 맞고 이게 계속해서 지체될수록 구속 기간이 카운트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후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사실 검찰로서도 내부에서 교통 정리가 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오늘 내일 이 주말을 넘기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 예. 일단 교통 정리와 질서 정리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전해지는 바로는요. 대검 간부들은 만장일치로 석방의 의견을 모았는데 지금 수사팀에서는 아니다.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지금 버티는 거잖아요. 네. 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사팀 입장에서는 앞서 장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나온 결정에 대해서 다툴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의 어떤 관행으로서 날짜로 계산하던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게 보도록 시간으로서 계산해야 된다라는 예.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법원에서는 말하자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구속 취소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뭐 항고 즉시 항고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 의심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서 아마 수뇌부에서는 이것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즉시 항고를 했을 때 지금까지 냈던 의견서 이외에 더 낼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인가에 예.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반대로 특수본에서 네. 대검 간부의 네. 의견에 따라서 석방을 결정하게 네. 된다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마 이 팩스로 구치소에 보내야 되고요. 석방 지휘서를. 그러면 구치소장의 어떤 지휘하에 바로 석방 절차에는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나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호송 차량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구속의 어떤 그 필요성과
법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전제에서 풀려나는 거기 때문에 예. 호송 차량이 아니라 이제 경호를 이 대통령의 지휘에서 받게 돼서 아마 관저로,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 탄핵 절차와 관련해서 직무집행이 정지돼 있기 때문에 관저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이고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른바 관저 정치 내지는 관저 통치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그러면 같습니다. 석방지휘서를 구치소로 보내고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와서 관저까지 가기까지 네. 대략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아마 이 가장 관건인 건 지금 형사소송법 97조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할 수 있는 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게 즉시한고 7일입니다. 네. 이 안에 아마 시간을 가늠해가지고 즉시한고 여부를 저울질을 할 텐데 즉시한고를 포기한다라고 만약에 마침표가 찍혀지면 예. 그 이후에는 지체 없이 석방 절차에는 돌입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뭐 검찰 수뇌부에 수사 지휘가 있었으니까 글쎄요, 뭐 검찰도 이제 상하 뭐 성명하복부의 조직이니까 아마 지휘부 지휘에 따라서 석방을 시키는 쪽으로 수사팀도 바꿀 가능성이 좀 현재로서는 좀 커 보이긴 합니다만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뭐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처럼 네.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맞습니다. 계산했을 경우에 구속 기한을 초과했던 네. 기존의 많은 맞습니다. 사례자들 네, 지금 네. 이제 구속돼 있는 분들 네. 이분들도 다 야 이거 그럼 나도 적용해줘라, 네. 나 풀어줘라, 재심해줘라 맞습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기본적으로 왜 검찰이 단순히 관행이나 내규에 따라서 날로 계산했던 게 아니고요. 형사소송법에 영장 실질을 받을 때 법원에 기록을 보내잖아요. 보낸 날로부터 반환받는 날이라고 문헌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항에 딱 적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날이다 예, 이렇게. 체포적 부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간으로 계산을 했고요. 48 이게 법무상 시간?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영장 실질은 날로 계산을 했던 건데 예. 구속 취소가 저희 실무에서 거의 하지 않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 시간을 꼽아보고 수감자들 가운데 나도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케이스다. 이건 정말 큰 혼란을 갖고 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혼란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거를 문제 제기하는 다른 수감자들의 구속 취소 이 신청을 안 받아들여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 정말 일선에서 수사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사유로 인해서라도 한번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고 넘어가 보자. 이 날로 했던 수십 년의 관행 자체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첫 케이스로 제동을 걸었는데 이게 과연 맞는 법리 판단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래도 문제가 되고 또 저래도 문제가 되는 진퇴양난에 지금 검찰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석방 여부는 이제 곧 결정이 주말을 넘기지 않은 상황에서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국면입니다. 네. 자, 일단 뭐 형사 재판은 좀 시간이 좀 뒤에 있으니까요. 일단 당장 코앞에 닥쳐 있는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이번에 이 석방 구속 취소 이 석방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고 현재 재판관들도 아무래도 이걸 조금 신경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특히 이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여부와 관련해서 일단 네. 법원이 한번 문제가 그러니까 논란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마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 재개 신청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 예, 그래서 아마 그 증거로 채택되어 있는 서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서류들을 빼달라는 이야기를 예.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증거로서 이번에 결정문을 넣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이번 결정문에서는 공수처와 그 검찰 간의 관계에 대해서 뭐 공수처의 특히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직권남용 권리 행사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작해서 내란죄로 나아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지금 변호인의 주장으로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문의 여지가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법원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으로서도 구속 취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수처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에 대해 예. 적어도 지금 나온 결정문을 낸 재판부가 예. 대통령의 1심 재판부거든요. 예. 같은 재판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심 과정에 있어서도 이 공수처 서류들의 증거 능력에 대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검찰에서 수사한 서류에 대한 문제도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1심 예. 과정에 있어서. 검찰 역시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내란죄로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가. 그 문제가 하나 이슈가 됐었는데
당시에 조지우 경찰청장이랑 그 김봉식 서울청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지만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역시도 본인들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예.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예. 그럼 같은 상황으로서 이 다른 그 경찰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로 넘어간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것인가? 예. 그러니까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 제기 신청을 해서 공수처 서류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서류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에 대해서 다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또 복잡해질 수도 있군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가장 지금 혼란을 좀 키울 수 있는 변수, 가능성 시나리오는 뭐 대통령이 기각될지 인용될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인용이 돼서 대통령직을 잃은 상태에서 민간 신분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저희도 유정복 시장하고 헌법 84조 얘기했지만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상 소추가 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내란 외환죄 말고.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신분의 대통령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다른 혐의를 또 적용해서 검찰이 다시 구속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혐의는 뭐가 있을 수 있느냐? 그게 현재로선 가장 유효한 시나리오로 거론이 되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볼 때는 유효하겠지만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종전에도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고. 예, 예. 만약에 이 계속 구속 수감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계속 재판을 받으라고 무한정 가둬놓을 수가 예. 없습니다. 6개월이거든요, 최장. 그럼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검찰에서는 아무래도 직권남용으로,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직권남용으로 추가 구속 기소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전망이 나왔었어요. 지금 상황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탄핵에 대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게 되면 일단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기소가 가능합니다.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또 여러 혐의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한 어떤 당의 공당의 이 선거 질서, 공천 과정의 이 한 부분이 다 직권남용 혐의거든요. 내지는 정치자금법 위반 내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란 외환죄로만 기소할 수 있는 그 틀거리에서는 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직에서 박탈이 되면요. 그래서 직권남용 등으로 또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은 매우 좀 가능성이 높은 카드인 것 같습니다. 인용이 돼서 복귀가 되면 이제 그런 거는 전혀 그렇죠. 이제 일어나지 그렇습니다. 않는 거고.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서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지금 공수처에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서 수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내란죄까지 한꺼번에 수사를 했고 검찰로 넘겨서 검찰에서는 내란죄만 지금 기소를 한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오히려 이번에 그 법원의 결정이 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서 공수처가 수사를 완료를 하고 그러면서 인지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내란죄 수사가 나아갔어야 됐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는 결과적으로 지금 기소조차 못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언론에서 다 봤듯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로 세 개의 기관에서 경찰, 검찰, 공수처가 정말로 뛰어들듯이 각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뛰어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원래 했었어야 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기소조차 안 한 거예요. 그것이 이번 결정에서도 주요한 이유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원래 탄핵 심판이 이제 관례대로 보자면 다음 주 정도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이게 조금 더 미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앞서 대해서는 말씀드린 어떻게 보세요? 것처럼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의 증거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예. 지금 최근에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2월 19일에 단 한 차례만 변론기일이라고 예. 종결을 했어요. 예. 그때 국회 측에서는 한 기일 더 열어달라고 했지만 법원에서 봤을 땐 쟁점이 간단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예. 특이하게도 결심을 한 이후에 국회 측에서 자료 송부 촉탁 신청을 한 것을 받아준 것입니다. 예.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기록들에 대해서 받고 싶다. 그랬더니 헌재가 또 그걸 채택을 해서 검찰로 보냈어요. 예. 그랬더니 검찰에서는 수사 중인 기록이고 또 대통령 사건에 이미 들어간 기록이기 때문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죠. 예.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결심을 했는데도 국회 측의 신청에 의해서 평소와 다른 재판과는 다르게 그 결심 이후에 또 서로 그
그 신청을 받아줬는데 예.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결정이 나왔는데 변론 제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딱 잘라 거절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헌재가 좀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헌재는 기본적으로 징계 절차입니다. 만약에 선행 판결로서 참조할 만한 결정이라고 보인다면 참조를 할 텐데요. 예. 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낸 이 형사 재판부에서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형사 소송법상 절차상의 문제를 점검하고 가야 된다는 필요성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만에 하나 공수처의 어떤 수사권과 관련한 물음표를 재판부가 내비쳤기 때문에 예. 그럼 공수처의 수사 기록과 관련해서는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지적은 나올 수 있죠. 예. 근데 공수처 수사 기록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 제출되지가 않았습니다. 아. 다 검찰 수사 기록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데 한 가지만 예. 더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것이 처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 그 가결을 했을 때 소추 사유에 대해서 내란죄 부분이 원래 들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철회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뭐 각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국회 측에서는 지금 남아있는 소추 사유 안에도 내란죄가 녹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내란죄를 실제로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같은 재판부에서 이러한 증거들에 대한 그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면 저는 대통령 측에서는 적어도 내란죄 1심 판결까지는 탄핵 심판 절차를 좀 중지해달라고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받아들여질 가능성. 그래서 그거는 헌재의 나름대로의 판단이 예.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긴 어려울 거라고 어려울 생각합니다.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어필할 수가 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 원칙적으로 이번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헌재 심판에 영향을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의견이 갈리지만 안 준다라고 치면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정상적으로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를 넘긴다면 좀 다소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을지 예.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음 주 뭐 초 내지는 금요일 이전까지는 결론이 나온다는 건 전직 대통령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게 좀 적당한 스케줄인 것 같고요. 다만 예.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쟁점이 간이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3일에 개엄 그 당일에 대한 어떤 위헌 위법성을 점검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이전에는 좀 반드시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예.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통상 언론이 예측하는데 그때 선고가 이뤄진다고 하면 네. 지금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렇죠?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연구관들이 이미 판결문을 네.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맞습니다. 인용을 가정해서 또는 네. 기각을 가정해서 지금 상당히 좀 네. 써가고 있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이미 가안 2개가 나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평의를 열어놓고 하면 너무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일단 탄핵 인용 내지는 기각 두 시나리오를 놓고 논리를 보강해 나가고 덜어내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로 추리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예. 아마 이 절차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진 않고 거의 구분응선을 넘은 상황이 오늘 이 시점의 헌재 상황이지 않을까 지금 두 시나리오별로 이미 이제 판결문은 써져 그렇습니다. 있는 상태고 최종 거기에다가 어느 쪽으로 이제 맞습니다. 결정을 할 거냐는 사실상 결정되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직 더 헌재 재판관들이 더 평의를 거쳐서 아직 그러니까 최종 판결은 안 나왔다라고 보세요? 재판관 개인은 나름대로 마음속으로는 결론들이 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6인 이상이 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만 파면이 이룰 수 있는 것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6인에 이른 것인가 그 부분이 좀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나온 이 결정문에 대해서도 헌재 측에서는 분명히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뭐 시간이랑 이런 것들은 형사 사건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예. 상관이 없지만 예.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문제 제기가 되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 특히 공수처뿐만이 아니라 검찰 쪽에서 가지고 온 자료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검찰에서도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 단계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재판에서 뭐 피고인이 부인을 하면 증거 능력이 없는데 예. 지금 헌재가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지만
헌재 나름의 기준으로서 이것들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애초에 그 증거 능력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녹취가 네. 나와서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게 뭐 어떤 회유나 협박 네. 그런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냐, 진술이 오염됐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재판관들이 어떻게 좀 판단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검찰에 남겼던 게 있고 녹취는 한 언론사에서 특종 보도를 한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곽종근 사령관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회유라는 게 없는 진술을 가공해서 내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본인은 진실을 지금부터 이 상황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미 헌재 재판관들이 심증을 굳혔을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은요. 저희가 재판부의 말 하나하나를 일반 재판에서도 굉장히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예단을 갖고 있는지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이 부른 단 한 명의 단장이 있었습니다. 조성현 단장. 이게 체포지시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거짓말을 자신의 지시를 받았던 그런 군 관계자들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 그 판단을 내리기에 그렇게 고민이 많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헌재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봤고, 이제 대통령에게는 이제 형사 재판이 이제 있고 지금 구속 취소시킨 지기현 부장판사가 또 마찬가지로 1심 형사 재판을 진행합니다. 헌재 재판과 심판과 달리 이 형사 재판에는 이 구속 취소 결정이 상당히 영향을 줄 거다. 왜냐하면 같은 판사니까. 그렇죠.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도 내란죄 수사권 문제도 문제 삼았던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사실상 부장판사가 본 거니까요. 그렇죠. 지금 같은 재판부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이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신문 과정에 있어서는 검찰 측과 그리고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주고받았지만 검찰이 지금까지는 이 의문점에 대해서 해소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정문을 보면은 변호인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재판부에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아직까지 법원에 설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1심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수처가 애초에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넘어서 내란죄까지 가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구속 취소 재판부 설명문을 보면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표현은 위법하다 이런 아니잖아요. 얘기는 그러니까 논란이 있다, 네. 그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채 형사재판 1심이 진행될 경우에 이제 나중에 2심이나 그 이후에 상고심에서 뭔가 문제가 돼서 취소되거나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우려를 아예 불식시키고 아주 깔끔한 상태에서 절차상 뭐 여러 가지 수사권 논란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에서 나는 1심 재판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이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재판부에서는 검찰에게 1심 과정에서 나를 설득하라라는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결정서를 보면은요. 구속 취소 사건이었잖아요. 구속 취소라는 것은 구속의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청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구속영장에 발부된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시간에 대한 문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문제 제기했는데 이번 결정문을 보면은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아예 결정문에서는 없어요.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다라고 좀 길게 써놓고 그리고 기타의 사정으로서 수사권에 대한 문제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왜 굳이 언급한 것인가 이 재판부에서 그 진위는 검찰에서 1심이 결론이 날 때까지 나를 더 설득해야 된다. 나는 아직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그러면 보입니다. 그 지기현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는 아예 고려조차 안 하고 있다. 그런 우려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판단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봤다. 결정서에 아예 넣지를 않은 것이죠. 근데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대통령 이 상태에서 풀어주면 물론 이제 관저에 주로 계시겠지만 수시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김용현 전 장관이나 사령관들에게 접견이나 편지 형식을 통해서 충분히
말맞추기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우려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 그렇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그런 얘기는 아예 설명 자료에 안 넣었어요. 아니 법원은 기본적으로 관계인들이 다 구속 수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한 법리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도 도주랑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아예 만약에 문제의식을 가졌다면 그 부분도 구속 석방에 사유로 넣었을 거예요. 우려 없다. 예, 없다고.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사권과 관련해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 갖고 있는데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해서 한 게 맞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급법원에서 교통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법원이 이 적법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다라는 취지가 지금 정확한 판단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검찰은 반드시 즉시항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수처법의 수사권에 대한 절차적 명확성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그렇죠. 나오는데요. 대통령 측에서는 처음부터 내란죄에 대해서 법문상 정확하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예. 경찰에서 소환을 한다면 경찰에는 수사를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공수처와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민주당 측에서는 뭐 피의자가 어떤 수사기관을 쇼핑하듯이 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공수처와 검찰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생각을 해보면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공수처에서 열흘을 있었고 이제 열흘 연장하는 가운데 있어서 검찰에서 빨리 본인들에게 보내라고 하니까 열흘이 안 돼서 그때 검찰에서 나머지 열흘에 대한 연장 신청을 했더니 그때 기각이 나왔잖아요. 받아주지 연장이 불어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시에 그 불어 결정을 했었던 재판부에서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인데 너무 수사기관들이 안일하게 기소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이게 법원마다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체포영장 또 구속영장 다 법원이 발부한 건데 이번에 또 형사재판을 이끌고 있는 이 중앙지법의 부장판사는 또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체포영장과 구속영장도 그럼 잘못된 것이었나?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또 인정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각 그 헌법기관으로서 이 법원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본인의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식을 드러낸 재판부의 문제의식이 있다고 해서 선행됐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뭐 무효화됐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본 공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수사 권한 문제는 공수처뿐만이 아니라 검찰도 직권남용에서 내란죄 경유해서 또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한 좀 마침표가 법률적으로는 찍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게 사회적으로 좀 또 사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앞서 이제 화면 보셨지만 또 갈라져서 또 이제 시위를 하거든요. 이게 좀 혼란이 빨리 조기에 종식되는 방향으로 사법부든 또 뭐 헌재든 또 정치권이든 이렇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이 그 초보적 산수를 잘 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그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입니다. 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죠.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한 처분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렇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점에서 국민들께서 겪지 않아도 될 혼란을 겪게 한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이제 저희 MBN 뉴스와이드에 나오셔서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구속 취소에 대해서 잘된 일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계엄은 잘못됐다. 그리고 탄핵도 찬성을 했는데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입장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의 그 어떤 법에 대한 소신을 여전히 법과 민주주의, 법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그냥 소신대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흐름인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그 부분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의 워딩은 법원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한 것이다. 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서울중앙지법 지금 재판부에서 이 구속 기간이 도과됐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대단히 강한 것이죠. 그리고 앞부분에서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미안함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인간적인 어떤 미안함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존중 이런 걸 표현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계엄 또는 계엄은 잘못됐고 탄핵은 찬성한다. 라고 하는 그 결과 지금의 이 석방 취소에 대해서 법원이 그렇게 결정했다라면 그거는 맞는 결정, 잘한 결정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혀 모순되거나 전혀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바뀌거나 뭐 변한 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읽으면 된다. 그렇죠.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1월 19일에 그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태 이후로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과제가 사법부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야권에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을 때 좀 어땠습니까? 당혹스러우셨습니까? 당황스럽고 황당하기도 했죠. 네. 지금까지 일수로 다 검찰에서 했고 법원이 다 받아들였는데 이분만큼 수십 년 동안 해오던 검찰이나 법원의 판례나 이런 걸 다 깨고 이번 법원 그 판사는 시간 단위로 해야 된다. 9시간 40분이 초과해서 기소했다. 그래서 석방해야 된다. 취소를 내렸는데요.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 물론 이제 1심 재판을 이제 행사 재판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 시비거리를 완벽하게 없애고 1심에 행사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읽힙니다만 그럼 만약에 이제 구속 취소가 결정이 되고 그렇게 집행이 되면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왔던 일수로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다 재심 신청이 들어오면 다 그럼 인용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가져올 또 사법 질서의 혼란이라든지 아니 이런 것을 또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저희들은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 당연히 상급 부분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하는 것이고 실제 아마 이번에 판결을 내린 그 재판관도 당연히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이런 결정을 저는 해도 이렇게 했지만, 검찰이 즉시 항고할 거다. 그러나 너무 그래도 상급 법원에서는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곤혹스러움을 넘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도 다 이렇게 일수로 다 계산해서 다 받아들여졌는데 법원에서 왜 이번만큼은 이렇게 이 중요한 시국에 그런 판결을 내려서 검찰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드느냐. 즉시 항고하면 고등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때는 또 지금 판결했던 분도 법원도 인정해야 되니까 막 그런 판단도 있지 않겠다는 개인의 추측인데 어쨌든 검찰이 지금이라도 특별수사본부 입장을 존중해서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어제 그 재판부의 설명 자료를 보면 그 시간 문제, 구속 기간을 날짜로 할 것이냐, 시간으로 할까 그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지 구속 기한을 검찰과 공수처가 나눠서 쓴다라든지 이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시간이나 날이냐 이 문제를 제쳐두고 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또는 이제 구속 기간을 나누는 문제 이것만으로도 석방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 검찰이 날짜만 갖고 즉시 항고를 하는 것도 좀 명분이 약한 거 아닌가요? 글쎄요. 조금 얘기 듣고 좀 발언. 공수처는 처음에 수사를 할 때 경찰이 하겠다. 적법한 그 수사기관은 우리다라고 내란 수사는 그렇게 이제 경찰이 주장했지만 검찰도 서로 하겠다. 공수처도 하겠다 해서 결국은 이제 공수처를 하기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 발부할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 당시에 뭔가 좀 공수처가 과연 내란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느냐. 물론 이제 공수처는 직권 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관련 인지 사건으로 간주해서 내란 수사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법원에서는 아니다.
그 위법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분명히 그 공소처 자체가 내란 수사를 한다는 그 자체 그 법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한 번 더 이제 받아보자라고 이제 판결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고등법원의 판결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시항고감이다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나 범위나 이런 건 다시 한 번 더 조정되고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쪽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좀 혼란스러울 때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는 피의자의 인권을 먼저 더 우선시하는 피의자에게 더 우선시되는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영장주의도 마치고 구속은 최소화해야 된다. 아주 기본적인 대원칙이잖아요. 원래 그거를 또 지지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자. 이게 사실은 진보적 가치라고 해서 민주당의 가치인데 이번에 대해서는 또 그게 안 맞는 모순적인 이제 논평들을 내놓으시니까 이 국민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공론장에서도 대단히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고 검찰도 꽤 고민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대검 지휘부는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는데 뭐 수사팀에서는 좀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런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우리가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죠. 그 실질 심사를 위해서 기록이 법원에 갔다 온 기간은 날짜 수로 계산해서 빼는 게 그 관례였습니다. 법원도 그렇게 해서 그래왔고 검찰도 그렇게 해서 그래왔고 영장 실질 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이것은 확립된 것이거든요. 형사소송법에도 적혀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201조의 이 제7항을 가도 거기에 보면은 기록이 갔던 날부터 날까지라고 돼 있어요. 날로 돼 예. 있고. 그렇죠.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날부터 날까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첫날만 빼고 지금 이틀이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월 27일까지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는데 법원이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한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수많은 피고인들 중에 이 결정에 영향을 받는 피고인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견해가 나오는 것도 전혀 틀렸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제가 이제 그 법원에 대한 존중을 말씀드렸는데 네. 저처럼 공론장에서 말하는 변호사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어떤 결정이 유리하다고 할 때는 그걸 존중한다고 하면서 받아들이고 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맞아요. 하면 그건 존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는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은 그동안 대통령 체포, 구속 또 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면서 재판부를 엄청 비판했는데 이제 어제는 또 재판부가 잘했다 이제 이런 논평을 내놓고 민주당은 또 반대로 하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사법부에 대한 존경과 또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 당이 사법 정의가 죽었다라고 어제 표현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법원에서 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자마자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남동 관저 그리고 서울 구치소 앞에 막 일제히 모여들었거든요. 저희도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지만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성 그리고 반대 집회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있고요. 어제 법원 결정으로 이런 집회 분위기가 더 과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시적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검 지휘부가 어쨌든 즉시항고하지 않고 예. 석방 지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물론 검찰청법상 검사는 그 지휘부의 의견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검찰청법에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지휘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석방 지휘할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오늘 주말에 이 모여 계신 분들 중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분들은 예. 석방이 되면은 또 자연스럽게 광장에 계속 강력하게 나와야 될 만한 이유가 지속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또 헌법재판소도 정확하게 언제 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점 안에 결정할 겁니다. 저는 방송에서는 3월 20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7일 그 사이에 선고를 할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예상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럼 예. 3월 중에는 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사회 광장에서의 어떤 극한적인 대립 이런 것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탄핵 심판이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 결과에 따라서 또 더 심해질 수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는 없으십니까? 물론 뭐 사회적으로
탄핵을 반대한 분들은 예. 뭔가 좀 기세가 산다 할까요? 뭐 사기가 올라간다 할까요? 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예. 실제 이 부분은 행사재판과 관련된 수사 절차의 미흡, 또 그동안의 법적 미비 부분에 대한 보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예. 실제 대통령의 헌법 위반 또 위중했느냐 뭐 이런 부분을 그 심리하고 판결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란 행위로 인한 명백한 그 헌법 위반 부분은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10차 변론기를 하면서 많은 증언과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실제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라든지 심지어 한동훈 대표는 본인에 대한 체포 지시까지 있었고 그 본인은 사신을 넘고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계엄 해제 의결을 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예. 조지호 청장은 검찰의 조서가 증거 능력으로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조지호 청장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런데 조지호 청장은 변호인 입회한 하에 본인이 다 사인을 했고 6번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체포를 지시했다라는 것을 바로 또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대통령의 어떤 명백한 헌법 위반, 위중함 이런 것으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는 점을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그리고 석방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최인호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기로는 공수처의 수사 기록은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채택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증거 능력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헌재의 결론에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예. 앞서 이제 우리 송영훈 변호사께서 헌재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이제 저렇게 광장으로 둘로 갈라진 모습들은 조금 이제 진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서 이제 두 분 변호사님께도 여쭤봤던 내용인데 대통령이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헌재에서는 파면이 됐어요. 대통령직 신분을 잃었어요. 그러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속 광장에 모이고 뭐 대통령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헌재 결정을 당연히 수용하시겠지만 혹여나 관저에 계시지 않고 만약에 또 광장으로 나오는 상황 그런 것도 좀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더 이게 혼란이 되는 거 아닌가요?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할 경우를 지금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가정에서. 예. 그러면 그 경우에는 관저에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저에서 나와야죠. 인용 결정 경우 관저에서 나와야죠. 대통령이 아니까 관저에서 나오죠. 그렇죠. 나와서 헌재 결정을 당연히 수용하시겠지만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지지자들을 좀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그만큼 자격과 자질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지금도 일정한 정치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아마 윤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수 정치인들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주 찾아뵙죠. 최근에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예방을 했었고 작년에도 한동훈 전 대표가 예방을 했었고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수사와 탄핵에 이르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본인이 사실상 홀로 견뎠습니다. 누구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하지 않고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실은 참고 견뎠기 때문에 그 후에 또 국민적으로는 일정한 평가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윤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우다?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우, 가정.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뭐 윤 대통령도 헌재 결정을 수용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고 반대로 질문을 좀 드려요. 만약에 대통령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서 대통령직으로 복귀를 했을 경우에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도 반발하는 당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은 헌재 결정을 수용하고 광장에 나가지 않고 각자 생업으로 돌아갈 것인가? 글쎄요, 뭐 저나 또 광장에 모인 탄핵 찬성하는 분들은 워낙 명백한 헌법 위반 또 위중한 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각된다는 거는 헌재가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각된다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죠. 만약에 그런 결정이 난다면 글쎄요, 그럼 우리나라의 사법질서 특히 헌법을
그 위반했다라고 믿는 대다수의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 있는 탄핵에 찬성하는 압도적인 중도층,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도 헌재 결정이니까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상상하기가 참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구속이 취소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 가운데 구속이 취소될 거라고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글쎄요. 이제 그러나 헌법재판은 또 전혀 다른 뭐 이제 가정을 전제로 하는 건데 뭐 어느 쪽이 됐든 헌재의 결정에는 저 광장에 나와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수용하는 그런 좀 성숙된 법치와 민주주의 정신을 좀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이 집회에 많이 모인 만큼 또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건 아니야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좀 안정적인 집회가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석방을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조기 대선을 생각해 뒀던 잠룡들의 속내는 어떨까?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을 하면 보수세가 더 결집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동의하시나요? 사실 이제 석방을 하고 하지 않고는 예. 법리적인 문제인 것이지 정치적인 문제를 앞세울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어찌됐든 석방을 하는 것으로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치적인 파장이 길게 오래 가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3월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거든요. 예. 언제 어떤 결정이 몇 대 몇으로 나오느냐.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큰 변곡점에 비해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이라고 하는 이슈는 상대적으로는 작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앞에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지금 예. 어쨌든 대검에서는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예. 그러면은 지금 일선 수사팀이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7일의 즉시항고 기간을 다 채울 때까지 즉시항고를 못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은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에는 석방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석방이라고 하는 이슈는 탄핵 심판 결정보다는 앞에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렇게 됐을 때 더 뒤에 있는 탄핵 심판의 결정이라고 하는 큰 이슈가 예. 앞에 것을 덮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면은 크게 그렇게 여러 주자들에게 유불리를 따질 정도로 대단한 변곡점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석방 여부가 대권 주자들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석방이 되면 탄핵에 반대하고 또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또 지지하는 그 강경 보수층에게는 예. 아까 말씀드린 지금 기세가 산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탄핵에 찬성했거나 또 주도했던 대권 주자들로서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된다든지 뭐 그렇지 않겠나.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전 한동훈 대표를 대표도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뭐 대통령에 대해 위로는 하고 건강을 좀 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바란다라고 했지만 예. 속으로는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겠나. 아마 계엄이 터졌을 때 그 출판 기념회 때 X됐다라는 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진짜 이번에 그 구속 취소 결정할 때 그런 심정이었을지 않겠나. 이재명 대표도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 뭐 야권에서는 좀 반응들이 엇갈리는데요. 예. 대통령이 나와서 그분의 이 성격상 메시지만 날릴 것인가? 오히려 필요하면 대중 집회도 나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예측도 해볼 수 있고, 만약에 대통령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할수록 강경 보수층을 더 자극해서 오히려 더 윤 대통령과 가까운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중도층과는 더 멀어질 것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중도층은 오히려 더 야권에게 더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치 심리를 보이지 않겠나.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오히려 야권에게는 오히려 더 불리하게 않을 수도 있다는 예. 뭐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3일 개엄할 때가 가장 사회적으로 혼란한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혼란이 이제 사그라들기보다는 더 커져가는 상황 국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가 굉장히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뉴스와이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